안녕하십니까. 김미화와 함께하는 적폐청산, 스타트업 적폐청산입니다. 인혁당 사건 아시죠? 네, 인혁당 사건. 다 해결이 된 사건이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그렇다면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65%를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이 올린 글에 보면은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됐고 통화가치 등의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연이자 등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의 지연이자 그것을 줄 필요가 없고 2009년에 항소심 했을 때 그때부터 쳐서 지연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국정원에서 지금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생활비로 쓰셨거나 아니면 빚을 갚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곳에 써달라고 기부를 하거나 이미 그 돈은 없는 돈인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난감한 지경에 빠진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과거사 정리가 된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마침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학살의 시대, 야만의 시대,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 이 부분을 좀 오늘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준 교수님 오늘 기조발제를 좀 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공산주의의 잔혹성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우리는 교육받아 왔는데 한국 정부와 미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 즉 비전투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에 속합니다. 이거 함부로 거론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겁니다. 그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런 말하자면 비무장 민간인들이 뭐 억울하게 많이 죽는 법이죠. 어느 전쟁에나 일어나는 법이긴 한데요.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는 군인 피해보다는 민간인 피해가 커집니다. 전 세계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한국 전쟁은 너무나 비극적인 이 민간인 피해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남북한 전체의 우리나라 그 주민들이 약 한 3천만이라고 본다면 전체 사망자가 적어도 10% 이상입니다. 300만에서 400만 정도 추산이 되고요. 적어도 수십만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중에 적어도 한 70% 이상은 한국 정부, 즉 이승만 정부와 미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몰랐던 골로 간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가장 조직적인 학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 전투 중에서 적에게 협력했다고 해서 이제 억울하게 부역자로서 몰려 죽은 사건들도 물론 있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죽인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고요. 이 국민보도연맹은 약 한 당시에 30만 명 정도가 조직원이었는데 그중에 얼마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후퇴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군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사실이 있고요. 어쨌든 그 외에도 뭐 미군에 의한 노건이 사건 같은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향금정굴 사건처럼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부역했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다 죽인 사건들이 있고요. 또 질산 인근에서는 이제 빨치산 토벌한다 그래가지고 거창 사건, 뭐 함양, 산청, 한평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피해자를 제가 3번 주겠다라고 제가 그 책에 썼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직접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상규명 자체를 완전히 탄압을 하거나 억누른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좌제로 묶어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빨갱이 가족으로 취급해가지고 평생토록 빨갱이 가족의 멍에를 안고 살게 하는 게 세 번째 죽인 겁니다. 그리고 4.19 이후에는 그 발언하고 공개적으로 진상규명을 했는 유족들까지도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3번, 4번 죽인 아주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바로 이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민주화가 됐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87년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지금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신천학살이라고 황석영 씨 소설에 나온 손님이라는 책에 신천학살이 나와 있는데요. 북한에서 신천군에서 3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황석영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미군에 의해서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좌우 대립,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독교, 크리스찬까지도 개입된 아주 복잡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오로지 전부 다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으로 이제 좀 벌려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남한에서는 또 남한대로 이런 부분들을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억울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이 운동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제3자 연구자들이나 일부 몇 명의 변호사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제주 사상 같은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미군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건리 피해도 원래 정은용 씨라는 분이 그대 우리의 슬픔을 아는가라는 책을 냈지만 국내 어떤 사람도 그 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AP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노건리 사건이 세계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희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4년 근무를 했고, 임기를 마치고 한 1년 더 조사를 해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시점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저희 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보수정이 정권에 들어서면은 또다시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것이 자기 가족사가 밝혀짐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약간이라도 우리 사회에 그래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았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 위원회 신청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한 10,000 몇천 명 정도의 진상규명을 하고 그 일부는 소송을 해서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학살이 일어났고 누가 최종적으로 명령을 했고 과연 이거 피할 수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반 정도의 진실규명, 반 정도의 명예회복, 반 정도의 보상으로 끝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함으로써 제가 이것도 반이라고 본 이유는 한국 군, 경찰, 가해 책임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사과는 관련된 군, 경 이런 가해 집단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반만의 사과로 그쳤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고요.
여전히 이런 살아남은 많은 유족들과 대개 그 남은 가족들이 여전히 이런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20세기 어쩌면 저는 국민보도혁명 사건은 당군 일의 최대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 동족 간의 이런 사륙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가 뒤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남남 화해와 남북 화해를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될 중요한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전에 제가 무슨 행사에서 아버님이 이제 그 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딸내미가 엄청 애기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시절에 그 옛날에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잠든 사이에 잠깐 딸 얼굴 보고 갔는데 그 집안이 모두 다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아버지가 왔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딸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연세가 지긋한 분이에요. 근데 그 고문에 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왔다 갔느냐, 그리고 너도 빨갱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분을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가지고 바닥이 열리면서 그 밑에 물이 있는데 글로 떨어지면 너는 바로 한강으로 쓸려가서 네가 글로 떠내려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양심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그 사람들 고문하면서 밑이 열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이른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울진 삼척 무장봉비 사건이라고 알려진 68년도에 있었던 그 지역의 상당수가 그런 피해자이고 강화도로부터 쭉 전남으로 연결된 섬지방 사람들 중에서 60년대까지 혹은 70년대 초까지 이북에 월북했다가 내려와서 가족을 만나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저는 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 잡아 넣어야죠. 그 배후에 뭐 인혁당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인혁당 선생님들 아마 통일운동 열심히 하셨을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고문해가지고 간첩 조작을 해야죠. 정말 제가 보면 납북어부들이 간첩으로 엄청 많이 조작됐습니다. 이분들 뭐 고문하고 회유하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허위자백들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납북어부들 뭐 유족들 찾아서 직권으로 재심했다. 이런 부분 정도로 이게 해소될 수 있을까? 또 한국말도 잘 못하고 모국 유학 왔던 제1동포 유학생들 그분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산 죄밖에 없어요.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던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그분들 자녀들이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가 또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에서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북쪽도 들어보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는 뭐 총련 분들하고도 같은 대학을 다니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모국 유학생들이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또 고문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어부들도 다 고문으로 조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 간첩 조작의 역사가 민주화 87년 항쟁이라든가 민주화 시대가 됨으로써 근절이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제가 객관적 증거를 연변에 가서 가져오니까 정말 한겨레 신문에 제 친구조차 믿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기사가 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 조작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됐죠. 아, 간첩 조작이 있구나. 탈북자들 합동신문센터에 가둬놓고 독방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있구나. 허위자백 얻어내고 있구나. 이걸 밝혔습니다. 그 피해자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10명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만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 항상 많이 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거 아닌 이유는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간첩 조작 신 적이 없어요. 간첩 조작 왜 하느냐면요. 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기 때문에. 견제를 못하니까 간첩 조작을 합니다. 국정원은 해왔습니다. 들통이 안 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남북이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첩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살에서 간첩 조작으로 지금 뭐 합니까? 종북몰이 여전히 우리가
견제할 역량이 없으니까 종북몰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극우보수 세력들의 인질로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 조작이 너무나 쉽고 견제할 역량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가 저는 평화, 그죠? 전쟁 구조 없어야 되고 동족 대결 이런 구조 아닙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이 냉전의 장막을 거두어서 동족을 적으로 인식하면 절대로 저는 간첩 조작 또 나옵니다. 그죠? 종북몰이 나옵니다.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견제할 역량, 인식을 키우지 않으면 간첩 조작의 역사, 종북몰이의 역사는 계속 변형되면서 또 다른 희생양들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침묵하고 겁먹고 공포 속에 빠져있고 우린 공포사회입니다. 굉장히 분단 정신병에 갇혀 있는데 그걸 자각하자라고 하고 겁먹고 있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견제할 역량을 찾아서 우리 금기를 깨나가는 운동이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청산을 못하고 쭉 왔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왜 이거를 충분히 못했느냐. 결국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원의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 결국 그겁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는 이런 과거사 정리, 청산 이런 작업은 이제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이제 막 사람들의 말하자면 관심이 막 뜨겁게 타오를 때 보통 이제 막 이 새가 달았을 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언제냐 하면은 88년에 광주 청문회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바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울 때 이거 두드려야 될 때 두드리지도 못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는 이미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구 세력들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정당, 당시에 다수당이었던 신한국당, 한나라당 연결되는 이 정당의 다수당이 그대로 남았고요. 국정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안기부가 이름을 바뀌었어요. 검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찰, 군부 다 그 세력들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해도 이 구세력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래서 제주 4.3법, 진실화해법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법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이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권한이 매우 약화된 상태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신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 말하자면 구가해 세력들이 마지 못해서 그것도 진실화해법도 표결로 통과된 게 아닙니다. 거의 날치기 비슷하게 통과됐습니다. 극력 반발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법은 통과되었을 때 그 법은 가해자 책임을 조사를 하고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조항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의 그 신원 정도,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푸는 정도에 국한시키고 그 이상의 어쨌든 이 과거의 가해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의 명예를 좀 건드리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조항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산이란 용어는 어떠세요? 적폐청산, 옳다, 또 이런 거, 과거사 정리하자 그러면,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수 쪽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청산이라는 말은 과거에 일제잔재 청산할 때 나온 말인데, 냉정하게 보면은 조금 아주 너무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태여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인적 청산하고 제도적인 청산이 있겠는데요. 인적 청산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고, 공직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 위치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인적 청산이라면 제도 청산은 그런 인권 침해나 학살이 발생했던 환경들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게 정치적이다라고 공격을 하죠.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그거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성이 있을 때는 표적 수사, 표적 감사, 예를 들면 검찰이 특정한 거를 집어서 할 때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게 맞습니다만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식의 정치성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국정원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고 또 변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김기춘 씨가 조금 말했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체제를 소화하는 기둥이 뭐 몇 개 있다 이렇게 딱 하면서 거기에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불편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북이 적이기 때문에 북과 유사한 주장하면 동조로 쳐버려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주장을 해도 죽는다고. 주장을 해도 죽여버리는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사회의 그 구조에 대통령 후보들 토론할 때 보면 북이 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버리면 뭐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겁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NLL이 영토선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면 못하는 그 구조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새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많은 기대를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가지 못하고 또 극우 세력들 뒷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미군도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체제 수호의 이 기둥을 가진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바로 하면 또 다른 식의 범죄를 저지르겠죠. 저는 이 구조의 본질을 바꾸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힘을 우리가 믿어야지 어느 정부가 부족한 정부가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때 잘하는 게 그래도 극우보수 세력 때 했을 때보다 더 낫지 않냐. 차악 논리가 너무 많아요. 차선, 차악. 이거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힘을 믿거나 우리의 의식을 키우는 것이 저는 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힘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금기를 깨고 계속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스스로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한테 의존하면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나가야지 좀 청산도 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독일은 과거 청산을 잘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사실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잘하는 거는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지혜롭거나 독일의 집권층이 특별히 양심적인 사람이서 그런 것이 아니고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8혁명에 의해서 당시 청년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에게 전면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뭐 했지? 그래서 70년대부터 사실은 독일에서 이 과거사 정리 작업이 더 가속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의 역량만큼 진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촛불 시위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건 사실인데 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국정원의 권력 남용 혹은 그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가 아무런 견제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하자면 특별히 한국에서 국정원은 국가 위의 국가입니다. 즉 법에 이 말하자면 국회 컨트롤을 받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위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리고 학살을 정당화하고 고문을 정당화하고 간첩 조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신경한 이유도 우리가 그런 사회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은 진실들이 공개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에 조금 인식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옛날에는 용납할 수 있었던 사건이 도저히 용납 못할 사건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인식을 약간 제고하기 위한 기억의 과정으로서의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의미의 이제 과거 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고 신문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앞으로도 또 계속 보도할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오 기자님은 아까 과거사 정리 조사관 예.
그 어떻게 기자 경력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관이 되셨어요? 심사 들어오기 전 일이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조사하시면서 느꼈던 점? 특히 여순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48년도 정부 수립 3개월 만에 군부 내에서 이제 군대 내에서 반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고. 근데 여순 사건 때문에 결국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 제정과 동시에 보도연맹이 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남한 어떤 이 체제 정비를 위해서 극우 반공주의국가로 이제 탈바꿈되게 되는, 실질적으로 48년도에 이제 선생님도 전쟁과 사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이제 여순 사건을 통해서 내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들 만나고 그 실제로 당시에 사건을 목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을 통해서 당시에 생생한 사건 얘기를 듣고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그 전에 이제 뭐 역사학을 전공하고 뭐 현대사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책에서 배우는 거랑 정말 다른 그렇죠. 생생한 역사. 생생한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항상 여순 사건에 대한 좀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가 되면 70주년인데 관련 뭐 기사 형식이라도 그 문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일정 부분밖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그 여순 사건의 중요 가해자인 한 백선엽, 백인엽 그 형제 백인엽 씨입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백인엽 씨가. 백인엽 씨는 우리가 위원회에 있을 때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물론 자기는 부인을 했죠. 부인을 했고 반란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군인들이 말하자면은 반란군이 주둔했다가 다시 국군이 그 지역을 탈환하면서 반란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여순 학살 사건이고, 반란 사건은 군인들이 이제 제주도의 파병을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그때 중요 가해자의 책임자가 백인엽 씨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백인엽 씨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질문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말단 부대의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여순 체제라는 말은 여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안 됐고 보도연맹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여순 반란이 있어서 이 반란군이 점령을 했던 거를 당시 이승만 정부가 목격을 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좌익들이 한번 점령을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보도연맹원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은 사실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 그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는 그 계기는 바로 48년 12월에 날치기 통과된 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 정신을 누르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48년 정부 수립만큼이나 여순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쟁, 정치? 이런 개념 말씀을 어디선가 하셨어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또 저는 이제 그 책에서 또 거꾸로 정치는 전쟁의 연장이다. 한국 정치는 한국 전쟁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 반대 세력.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좌우를 떠나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까지도 적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반대한, 분명히 저 사람이 사상적으로는 좌익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기의 입지를 위협하면은 빨갱이로 보는 거죠. 원세훈 국정원장이 바로 그 지시사항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저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했던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한국 정치를 여야 간의 타협이나 이런 그 합의나 이런 것이 매우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 세력을 언제나 적으로 몰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 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그걸 한국의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썼습니다. 진실화해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그러던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네. 그게 지난 노무현 정부 아까 김동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에 출범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법을 이제 법정심을 계승하면서 그때 종료됐던 진실화위원회를 이제 2기 진실화위원회를 꾸리자. 그래가지고 그때 미진했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가해 책임 문제, 결국 이제 민간약살 사건을 누가 최종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제 일정 부분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주 실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피해자 보상,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 그 다음 인권 교육 강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속 조처가 지난 1기 진실화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후속 조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개정안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이죠. 야당의 반발이 이제 예정된 상황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정안 논의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조사 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의 기무사라든지 이런 기관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저쪽에 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강화되었느냐, 혹은 또 청문회 조항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 기간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이후에 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예상 관련 조치들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1차 진실화위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위령시설 건립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1차 법안에서 미진한 부분인데 아마 2차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반반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인권국가? 이거 가능한 일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더라도 남북한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정으로 이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북한하고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국가보안법도 아마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것이고, 그동안에 남북한 양 국가가 전쟁 피해를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분단을 빌미로 한 내부의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 인권 침해를 들추어내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 100%는 아니지만 저는 분단이 된 상태라도 한 80%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평화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북을 적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빨리 남북관계 개선돼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되면 모든 문제가 저는 풀리는데 이 문제가 꽉 막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그래서 그걸 분단 정신병, 분단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보통 환자들이 자기 병을 알면 치유가 가능한데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사고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궤변을 보면서도 굉장히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궤변들이 살아날 수 있고, 특히나 공포사회라고 하는데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할 뿐이지, 우리 이 공포 속에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신병을 빨리 치유를 하면 평화도 나오고 통일도 나오고 화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우리 과거에 벌어졌던 수많은 왜곡된 역사, 범죄 행위들 남북 협력에서 저는 다 청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득을 해야 이 문제에 공감대가 넓어진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자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지금의 문제하고 이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이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지나간 것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에 가서 지금 억울하게 혹은 자살 혹은 사고로 죽는 청년들의 문제는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일반 보통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공권력에나 혹은 재판에나 혹은 검찰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거를 풀지 못하는 것도 이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통합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이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거에 이런 그 공권력에 의한 범죄 혹은 폭력을 교정하는 것이, 즉 바로잡는 것이 지금의 공권력과 미래의 공권력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렇게 좀 인지하도록 하고 이걸 높여주는 이런 식의 어떤 국민적인 정치교육 혹은 시민교육, 이런 것이 저는 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후에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고, 지금 정현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평화 문제도 바로 미군이 전 세계에서 전쟁에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이 공개되면은 평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게 지금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치명적인 이 평화운동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각종 권력기구들이죠. 국정원, 뭐 경찰청, 국방부 이렇게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또 그런 과거사 청산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그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좋은데, 우리 과거사라는 게 정말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다시 만들어서 오랜 장기간의 조사를 한다 하고 권한을 하도 저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피해를 겪은 분들은 또 박근혜 같은 정권이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분들 신고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식으로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피로도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의 인권, 소중한 인권이고 그분들의 처참한 인권 그 고통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국가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른데 우리 뭐 경제 어렵고 해서 거기에 쓸 예산을 왜 옛날에 나쁜 정권이 저지른 뭐 옛날 정권이 했는데 그걸 왜 우리 세금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더 우리가 복지 예산이 줄어드냐, 뭐 이런 식의 또 논리들을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 그죠? 그 보수 언론들이 또 내돌리면 또 우리가 또 멈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그 망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예우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이 문제 본질들을 인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 뭐 촛불의 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뭐 평화를 위한 우리 촛불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구구보 세력들, 그리고 구구보 세력의 뒷배가 되는 외세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로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국민들이 할 그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영화 택시운전사 많이 보셨을 회의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뭐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게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영화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학생 사건도 다들 좀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걸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또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언론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한겨레나 한겨레 21이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또 어떤 역사적 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겨레 22일, 제가 우선 한겨레 21일이기 때문에 한겨레 22일에서 좀 부지런히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간 제한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끝장 토론을 하시겠답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